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연들을 접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들도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는 30대 때 맞선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크게 마음에 든 것은 아니었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저와도 잘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었죠.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 좀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댁 식구들과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남편의 형수와는 맞는 부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 시댁에 들어가 살았었는데요. 그때마다 트러블이 있었던 것은 아주버님의 아내였습니다. 동서, 어제 내가 입었던 옷 벌써 세탁했어? 네,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왜 옷을 빨았어? 오늘 입으려고 했단 말이야. 아니, 빨래통에 넣어두셨길래 세탁했죠. 오늘 입으실 거였으면 밖에 두셨어야죠. 아, 그래도 한번 물어는 봐야지. 내가 이거 자주 입는 거 알지 않아? 그냥 세탁기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해? 형님은 성실하게 집안일을 해도 나에게 불만이었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게으르다며 이야기를 하기 바빴어요. 그렇지만 아주버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형님은 집안일은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먹었던 그릇조차 치우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그것을 보고 치우지 않으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거 먹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치웠어? 형님, 그래도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치워야죠. 이건 저희 돌쟁이 아이도 크면 다 알아요. 동서, 집에 있으면서 이런 것도 안 하려고? 어머님이 불쌍해서 걷어준 건데 집안일은 알아서 잘해야지. 근데 나보고 이것까지 다 치우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양심도 없네. 형님, 저희 돈 없어서 합가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모시려고 합가한 거라고요. 아니, 누가 합가하래? 어머님 아직 건강한데 무슨 소리야. 동서 너무 뻔뻔하다. 아무튼 앞으로 집안일 좀 잘해. 결혼 전 남편의 말로는 형님은 자신에게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형님은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사이와는 다르게 마치 절친했던 하나밖에 없는 시동생을 빼앗은 사람처럼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형님의 태도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형님에게 못되게 대하지는 않았어요. 동서, 너무 우리 시동생한테 무관심한 거 아니야? 서방님이 요즘 빼빼 마른 것 같네. 어머님이 뭐라고 안 한다고 지금 대충 살림하는 거야? 형님, 남편이 어디가 말랐어요? 결혼하고 살쪘다면서 요즘 운동하던데요? 아니, 몸이 약해지니까 운동하지. 동서, 어머님 밥도 좀 신경 써. 어머님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러 가지 드셔야지. 그렇게 대충 밥상 차리면 금방 가라는 것밖에 더 있겠어? 어머님, 제가 삼시세끼 다 잘 챙겨드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간식까지 드리는데 어떻게 더 챙겨드릴까요? 아니, 자주 챙겨드리라는 게 아니라 양보다 질을 더 신경 쓰라는 거지. 암튼 알았어. 형님은 저희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맞벌이로 겨우겨우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아주버님이 밖에서 나돌고 사업을 한다면서 이리저리 벌려놓은 일들이 많다 보니 생활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주버님이 정신을 차리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게 정말 잘 되어서 한 달에도 직장인 월급의 몇 배만큼이나 벌어들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님의 콧대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요즘 좀 힘들어? 아휴, 어머님한테 고기 좀 자주 사 먹이지 그랬어. 왜? 돈이 모자라? 말을 해야지.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니까. 우리 남편 요즘 사업도 잘 되고 좋더라고. 이게 다 나랑 결혼한 덕분이지. 네, 좋으시겠네요. 안 그래도 형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희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요. 형님이 좀 집에 신경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아유, 우리 집은 맏며느리 없으면 안 된다니까. 형님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 잘난 척을 했어요. 남편은 그런 형님의 태도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고 저 역시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님은 맏며느리라서 고생했다고 말했지만 남편의 말로는 결혼 이후 엄마에게 잘해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 일이 요즘 잘 되는 모양이야. 왜? 형수님이 자랑하지? 아니, 형님이 계속 이야기하더라고. 일이 잘 된다고. 그러면서 형님이 어머님 잘 챙기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나.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해? 아니, 자기가 잘할 것이지. 왜 당신한테 그런데? 그래도 형님은 어머님한테 살갑게 잘하잖아. 잘하기는? 남보다 못한 사이였지. 내가 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하니까 망정이지. 형수님은 엄마랑 같이 살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나이 먹고 아픈 놈을 한번 들여다본 적도 없었지. 뭐 형수님만 그래? 형도 마찬가지지. 엄마가 그렇게 젊을 때 도와줬는데 그 생각은 하지도 않고. 남편의 말로는 형님 내외는 어머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부부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어머님과 합가를 하겠다며 결혼을 하고 난 이후로 더욱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거기다 저희는 형님 부부의 행동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관심을 두지 않자 형님은 더 관심을 받으려고 매번 만날 때마다 얼마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얘기하곤 했습니다. 아주버님의 사업이 잘 되고 나서 집안에 간섭하는 일이 줄어들다 보니 사실 자랑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버님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썼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별다른 트러블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명예퇴직으로 남편은 40대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 취업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주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남편의 자신감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고 남편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모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게 되었어요. 이 모든 상황에 아주버님과 형님은 제 탓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동서, 서방님 아직 우울하시대? 아니 좀 쉬면 어때서 그래? 동서가 서방님한테 막 뭐라 한 거 아니야? 형님, 제가 뭐라고 그래요. 저도 남편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보더라고요. 저도 많이 이야기하고 달래주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다고? 아니 40대밖에 안 되었는데 동서가 엄청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어머님도 그렇고 요즘 통 기운이 없어 보여. 아니 제가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일을 그만두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본인 의지도 아니었고.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이상하지 않아? 일 그만두면 속 시원해야 하는데 그렇게 우울증이 걸리다니.
옆에서 뭐라고 한 게 아닌 이상? 형님, 제 탓이라고 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내가 동서 탓이라고 했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동서, 요즘 좀 예민하다. 어머님이랑 서방님이 아파서 그런 거야? 이런 것도 다 자격지심이야. 마음이 좀 넉넉해야 하는 일들이 잘 되지. 그런 못된 심보 가지고 있으면 잘 될 일도 안 된다고. 형님, 정 걱정되시면 형님이 어머님 모시세요. 아니 내가 어떻게 어머님을 모셔? 우리 남편 일 도와주는 것도 바쁜데. 형님은 마치 시모와 남편이 잘 되지 않은 일이 나의 탓인 것 마냥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따질 때마다 그냥 해본 말이라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형님의 태도에 황당했을 뿐이었습니다. 시모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노안으로 인해 기운이 없으셨던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시모가 돌아가시게 되었죠. 남편은 그 이후로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장례식 날, 첫째 날의 시숙은 잠시 왔다 갔을 뿐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조문객을 받는 날에도 시숙의 모습은 볼 수는 없었습니다. 형님에게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형님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형님, 아주버님 언제 오세요? 그래도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가는 길은 보셔야죠. 동서, 아니 마지막 장례할 때만 오면 되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바쁜 사람 이것 때문에 오라가라 해야 되겠어? 사업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무슨 이런 일로 계속 오라고 해? 형님, 그래도 아주버님 어머님인데 끝까지 함께 해야죠. 아유, 동서. 사업도 안 해보고서 무슨 말을 해?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여기 장례하는 비용도 우리가 내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더 잘하는 거 아니겠어? 우리 아니면 여기서 장례나 제대로 치렀겠냐고? 형님은 마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되는 듯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형님의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의 장례식 날에도 형님과 싸울 순 없다고 생각을 하고 꾹 참게 되었죠. 장례가 끝이 나고 나서 시숙은 마지막 어머님이 화장을 하시는 시간에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은 형의 그런 모습에 더더욱 서운함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떠나고 난 후로 남편은 심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까지 얻게 되었고 결국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작했죠. 아침 일찍 요구르트 배달 일을 시작했고 그 후에는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요구르트 배달 일은 처음에는 너무 고단했지만 하면 할수록 재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나 이른 아침에 부지런하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어서 좋았죠. 요구르트 배달을 마치고 나서도 다른 낫일을 하고 저녁에는 부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중간중간 힘든 날도 있었지만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형님은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다면 이해라도 했을 테지만 아주버님 내에는 매년 해외로 여행도 떠나고 외제차로 수시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지인을 위해서 투자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가족이라 생각했던 것은 우리뿐이었구나 느끼게 되었어요. 살아가면서 많은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해뜰 날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던 중 어느 날 요구르트 배달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요구르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제트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아침에 혹시 요구르트 배달 가능한가요? 제트기업이요? 어떤 거 주문하시겠어요? 네. 작은 요구르트로 30개씩 매일 아니면 격일로 배달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안으로 배달을 해드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침에 문 앞에 두시면 출근하는 직원이 가지고 갈 거예요. 제트기업은 아주버님이 운영하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지점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아주버님은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덩달아 지점의 성장으로 이어졌던 것이었죠. 그곳에서 요구르트 주문이 들어오자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배달을 안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어차피 아침에 문 앞에만 두고 가면 된다고 하니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첫 배달날 저는 아주버님의 회사로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누군가 회사에 있는 듯 했어요. 문 앞에 두고 가려고 하니 갑자기 문이 열렸고 그 앞에 있었던 것은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어머, 아니, 여긴 어떻게 왔어? 며칠 전에 배달 의뢰가 들어와서요. 문 앞에 두고 가려고 했어요. 참나. 지금 우리한테 시위하려고 온 거야? 네? 형님, 그런 게 아니라요. 배달 의뢰가 온 거라 저도 그냥 온 거예요. 아니, 여기 직원들 다 동서가 내 동서인 거 아는데 일부러 온 거잖아.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데 동서네가 이렇게 요구르트 배달하는 거 알면 다들 뒤에서 뭐라고 할 거야. 아니,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형님. 그냥 이거 두고 갈게요. 다들 출근하는 시간대에 잘 맞춰서 왔네. 우리 창피 주려고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저 이만 갈게요. 아니, 앞으로 오지 마. 요구르트 배달 절대로 여기 오지 말라고. 알아들어? 형님, 저희한테 의뢰온 걸 저희는 거절할 수 없는 거 형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거부하는 거야? 그럼 그렇지. 역시 우리 창피 주려고 그런 거지? 아유, 당장 여기서 꺼지고 다신 여기 오지 마. 형님은 문 앞에 서 있는 저에게 구두발로 발길질을 하면서 당장 사라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형님의 모습에 왜 저렇게까지 할까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화가 너무나 나더라고요. 얼마 뒤 형님이 다급하게 저를 내쫓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와 놀라운 얼굴로 저희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요구르트 안 봤는데 갑자기 놓고 가서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잠시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일하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이 이른 아침부터 소란인가요? 죄송합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아주버님과 함께 오신 분은 아주버님의 지사 회장이었던 자회사 대표였습니다. 형님과 큰 소리를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아주버님은 당황한 얼굴로 올라오셨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던 회장님께서 갑자기 저의 팔을 잡은 채 저에게 서둘러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혹시 7살 때 미아가 된 적이 있지 않나요? 네? 아니 그걸 어떻게... 그럼 그때 있었던 곳이 희망 보육원인가요? 네, 맞아요. 아이고, 저 기억 안 나나요? 미정이라고 제 딸인데. 미정이요? 그때 그 미정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때 저희 집에 미정이랑 같이 찾아오셨죠? 이렇게 만나네요. 그간 그렇게 찾아도 찾을 길이 없었는데. 회장님은 저의 손을 잡으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죠. 저는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8살 때 지금의 부모님께 입양이 되었거든요. 7살 때 사고로 인해서 미아가 되었던 저는 부모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대로 보육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생활을 하면서 여러 친구들이 들어왔지만 쉽게 친해질 수는 없었어요. 여러 친구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바로 미정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보육원에 들어온 이후로 선생님들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미정이는 저에게 자신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너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 나는 사실 왜 여기 왔는지 기억이 안 나. 선생님이 내가 기억을 찾으면 엄마 아빠한테로 갈 수 있대. 넌 다시 돌아가고 싶어? 왜? 엄마 아빠 만나면 좋은 거 아니야? 난 다시 가고 싶지 않아. 난 그곳이 너무 끔찍했어. 너 엄마 아빠 기억이 나? 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 난 거기서 미움받았어. 내가 뭐래도 엄마 아빠는 내 편이 되지 않았거든. 다시 돌아가도 똑같을 거야. 그냥 여기서 새로운 엄마 아빠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집에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는 나를 너무 미워해. 미정이는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원하셨는지 미정이에게 매우 냉정하게 대하셨고 여자라서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셨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엄마에게 말을 했지만 엄마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셨고 울기만 하셨다고 해요. 거기다가 엄마가 아빠에게 이야기를 해도 외면할 뿐 제대로 할머니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가족에게서 더 이상 자신은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한 미정이는 그대로 집을 나오게 되었고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입양이 되기만을 기다리게 된 것이라며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미정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저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미정이의 마음이 반대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죠. 입양을 가기 전 저는 미정이에게 마지막으로 친부모를 만나러 가자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정이는 원하지 않았지만 저는 다음날 입양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저는 미정이와 친부모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육원으로 봉사를 오시는 분들이 작게 주었던 돈들을 모아 미정이의 친부모를 찾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겨우겨우 버스를 물어물어 알아보고 타고 나서 의심한 사람들에게는 할머니 댁으로 향한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미정이가 기억하는 동네를 찾을 수 있었고 그 동네에서 미정이의 부모님 이름으로 수소문을 내서 집을 찾았고 결국 미정이의 친부모를 찾을 수 있었어요. 미정이는 제게 고맙다는 증표로 금팔찌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렇게 미정이의 집을 찾아가게 된 저는 그대로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왔죠. 그날 이후 저는 한 난임 부부에게 입양이 되었고 그때의 일은 점점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미정이의 아버지가 아주버님의 회사 대표였던 것이죠. 아유, 그때 미정이가 오고 나서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미정이가 집을 나간 이유를 알고 나서 정신을 차렸죠. 아, 그러셨군요. 미정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저도 그날 이후로 까마득히 잊어버렸네요. 아, 그럼요. 미정이는 그날 이후로 정말 잘 지내서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 시기라 저 대신 미정이가 이 일을 맡게 되었네요. 그동안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답답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너무 기쁩니다. 사실 죽기 전에는 다시 만나지 못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아, 미정이도 보고 싶네요. 미정인 사실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고 했는데 같이 있던 친구가 자꾸만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미정이 다시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 회장님, 말씀 낮추세요. 저는 그냥 미정이가 좋은 가족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미정이가 다시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했던 일이었지만 결국 그 가족에게는 잃어버렸던 하나밖에 없는 딸을 다시 만나게 되었던 일이 된 것입니다. 미정이 역시 그때만 하더라도 어린 마음에 집을 나가버렸고 무서운 마음에 입을 다물어 버렸지만 제가 가족을 찾아주면서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후에 저는 미정이와도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 어쩜 이렇게 어릴 적이랑 똑같이 컸어? 너무 반갑다. 아버지가 너가 차고 있던 팔찌 보고 알아보셨대. 미정아, 너도 진짜 그대로다. 벌써 40년이나 지났어.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라니 너무 놀랍네. 난 종종 그 팔찌 차고 다녔지. 넌 어떻게 지냈어? 정말 세월 빠르다. 우리 그때 진짜 어렸는데 너 덕분에 나 다시 가족을 만났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어. 너는 어떻게 지냈어? 그날 이후로 입양 갔다는 소식은 들었어. 너 찾으려고 했는데 이미 입양 간 가족들은 연락도 안 되고 너는 이름도 바꿔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 나 입양 가서 그 집안 성씨랑 이름으로 다 바꿨어. 그래서 더 못 찾았을 거야. 잘 지냈다니 너무 다행이다. 나 사실 그때 은혜 갚으려고 더 열심히 살았어. 솔직히 나는 가족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너는 아무런 기억이 없어서 슬퍼했잖아. 그 보육원에서 유일하게 나를 신경 써주고 잘해주었던 것도 너뿐이었고 언젠가는 만나면 내가 그 은혜 보답하려고 이렇게 노력해서 대표 자리까지 앉게 되었어. 어머, 진짜 축하해. 잘 됐다. 너무 잘 됐어. 그렇지? 이거 다 네 덕분이야. 어떤 것이든 말만 한다면 다 도와줄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 에이, 무슨 원하는 게 있다고 그래. 그냥 그땐 내 친구니까 가족을 찾아준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해. 겨우 7,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소중하게 모아둔 돈들을 오로지 나를 위해 쓴 거잖아. 그러게 말이야. 아마 마지막으로 했던 선행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내가 그 은혜 갚아줘야지. 뭐든 이야기해봐. 아참, 그러고 보니까 아빠가 그날 회사에 갔을 때 무슨 일 있었다며? 거기 대표랑 아는 사이야? 아, 사실 거기 대표 우리 아주버님이야. 요구르트 배달하러 갔는데 잠깐 일이 있었어. 아, 아빠 말로는 좀 소란이 있었다고 하던데? 싸운 거야? 싸우기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가족인데 요구르트 배달을 간다는 게
좀 신경 쓰였나 보더라고. 미정이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다 갑자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듣고 나서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미정이는 저에게 꼭 은혜를 갚고 싶다면서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정이가 저에게 한 제안은 바로 아주버님이 있던 자리에 대표직을 저에게 넘긴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아주버님은 사업 운영에 있어서 지점 대표이긴 했지만 그 이후 지부장 자리가 있었어요. 지부장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번에 나이가 들면서 은퇴를 하게 되었고 공석이 된 상황이었죠. 이번에 회장님이 직접 아주버님 업체로 향하게 되었던 건 역시 아주버님에게 지부장 자리를 주기 위해서였지만 저를 만나게 되면서 다음으로 미뤄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와의 다툼을 듣고 난 후에는 저를 위해서 그 지부장 자리를 저에게 주겠다고 제안을 하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저도 거절을 했지만 계속된 권유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도 한편으로는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부장 자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처음 지점을 돌게 되었던 날, 저를 본 아주버님과 형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재수 씨가 왜 여기에? 동서가 여기에 어떻게 왔어? 동서라니요? 저는 지부장 김승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동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지부장이라니?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여기가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거기다가 여기 직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는 공적인 공간에서는 공적으로만 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냉정하게 사적인 관계는 밝히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주버님과 형님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변하기 시작했죠. 속으로는 너무나 고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형님은 인사 후에 갑자기 메시지로 잠시 보자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형님을 맞이했습니다. 동서,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지부장이라니. 지금 이게 말이나 돼? 여기서 일을 해봤던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기나 해? 뭐가 잘못되었죠? 그러면 직원도 아닌 형님이 여기에 자꾸 오는 건 말이 되는 거고요? 형님은 여기 직원도 아닌데 매번 출근을 하시고는 직원들 부려먹지 않으셨나요? 그런 제가 너무한 걸까요? 아니면 형님이 너무하신 걸까요? 아니, 내가 부려먹긴 뭘 부려먹어? 그리고 지부장 자리는 원래 우리 남편이 될 거였는데 어떻게 동서가 될 수 있어? 그건 알 필요 없지 않나요? 조사를 해보니 아주버님 그동안 뒷돈을 여러 번 받으셨더라고요. 이거 다 증거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뭐? 뒷돈이라고? 우리 남편은 그런 거 할 줄 몰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더 이상 직원이 아니신 분이랑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니 나가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용건 없이 여기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황당한 얼굴을 하고 있는 형님을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저는 시숙의 지금까지의 일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게 되었어요. 시숙은 지부장의 자리가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업체에 뒷돈을 받았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를 먼저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한 후에 시숙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재수 씨,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치부를 좀 덮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주버님, 사건이 커도 너무 크잖아요. 거기다가 아직 지부장이 된 것도 아닌데 업체 측에서 이런 뒷돈을 받았으면
이후에 운영에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지부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잖아요. 재수 씨가 지부장이 되면서 모든 일이 다 꼬였다고. 아주버님, 이건 제 탓이 아니고 아주버님이 더럽게 일한 탓 아닌가요? 뭐? 더럽게 일해? 사업 운영 한 번도 안 해본 주제에? 아는 사람 덕 봐서 지부장 되어놓고서는 그딴 말을 짓거려? 네, 어디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떻게 제가 운영하는지. 아주버님과 형님은 제가 낙하산으로 지부장이 되었다는 점에 분노했고, 다른 지점의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제 직위를 끌어내리고자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부장이 된 이후에 열심히 노력을 했고, 신제품 출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지 않은 여론들이 많았지만 회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 끝에 결국 매출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다른 지점의 대표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밤낮으로 여러 일을 가리지 않고 했던 것이 저에게는 좋은 자양분이 되었던 것이죠. 뻔뻔한 태도를 보였던 아주버님과 형님은 사과를 해 왔습니다. 동서, 내가 미안해. 우리 남편 다시 대표직으로 복귀하면 안 될까? 지금 우리도 사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취업하기도 쉽지 않아. 글쎄요. 그때 제 밑에서 일하기 싫다고 하신 건 아주버님 아니신가요? 거기다가 형님도 그 얘기에 동조했잖아요. 아니, 그건 내가 잘못 생각을 했어. 낙하산이라고 생각해서 잘 운영을 못할 거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그만두신 건 아니지 않나요? 그동안 저한테 해왔던 게 있으니 그랬던 거겠죠. 동서,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 미안해. 내가 미안하니까 우리 남편 좀 다시 복귀시켜줘. 저는 그럴 권한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표 자리는 다른 분이 하고 계시니 정 원하시면 직원으로 다시 취업하세요. 형님의 사과를 들으니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외면했던 아주버님과 형님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어요. 당장 아이들이 먹을 밥값도 없어서 쩔쩔매던 그 시기에 형님과 아주버님은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으로 저는 용서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독한 마음을 먹고 회사 생활을 이어나갔고, 업계에서는 전국에서도 판매율이 높은 지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숙과 형님과는 더 이상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남편은 지속적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결국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선의가 다시 축복으로 돌아오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두고 있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작년에 제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돈댁과의 관계가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아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던 찰나 결국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사위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난감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에게 인사를 건넨 사위는 방으로 들어가 버린 딸의 상황을 설명했고 저희 부부는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는데 안사돈과 마찰이 일어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신경이 쓰이더니 결국 일이 터지고 만 거였죠. 애초부터 결혼을 반대했던 안사돈은 딸에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입시킨 것 같았어요. 제가 모든 상황을 알 수 없으니 답답하기도 했고 처음으로 사돈댁의 반대가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할지 모른다며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그래도 딸과 사이의 간절한 마음이
언젠가 사부인에게도 통할 줄 알았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제 딸에게도 좋은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결혼을 허락했으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정도는 하실 줄 알았는데 사부인은 단 한 번도 제 딸을 좋게 봐주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었네요. 그러다 보니 마음의 상처를 지속적으로 받은 딸은 결국 사돈댁에서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되었고 사태가 심각해져 버리고 말았죠. 사위가 중간에서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아들을 봐서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살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모난 행동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들어온 딸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지 사돈댁과 연락을 취해 따로 만나서 대화 좀 해봐야겠다며 점점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 좋은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만나봤자 서로 상처되는 말들만 주고받게 되면서 집안 싸움으로 크게 번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흥분한 남편을 진정시켰네요. 그날 사위와 꽤 오랜 기간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해결 방법을 찾아 모든 걸 좋게 만들고 싶었죠. 사부인의 성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위에게 어떻게 하면 사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처음으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었어요. 그만큼 몇 번의 사건이 있었고 저도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답답했지만 계속 참으면서 사부인도 제 딸을 언젠가 좋아해 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사위도 사부인에게 안 좋은 말들을 꺼내면서 인연 끊겠다며 몇 번이나 얼굴을 붉힌 적이 있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 딸을 보면 저도 속이 끓을 수밖에 없었네요. 한 번 사는 인생 서로 좋게 웃으면서 살아가면 좋은데 사부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사위와 대화 나눈 것도 항상 똑같은 패턴이라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사부인을 따로 만나게 되었죠. 사돈께서 갑자기 왜 저를 보자고 하신 거죠? 그냥 전화 통화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얼굴 볼 필요 있었을까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좀 뵙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 좋은 상황이요? 글쎄요. 저는 지금도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며칠 전에 제 딸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사돈댁에 다녀온 길이더라고요.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제 딸이 상처를 받고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부모인 제 속은 어떻겠나요?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건서방이랑 평생 함께 할 텐데 그럼 사부인과 한두 번 얼굴 볼 사이도 아닌 거잖아요. 뭐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이런 일도 없겠지만 제 딸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서로가 좀 더 이해하고 웃으면서 세월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고 사돈도 적은 나이도 아닌데 이런 문제로 언제까지 얼굴 붉힐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양가 집안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해결하고자 이렇게 얼굴 뵙자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저는 며느리한테 딱히 안 좋은 감정은 없는데요. 그냥 본인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죠. 저는 대놓고 뭐라고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부려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심을 끄는 것뿐이죠. 애초부터 마음에 들지 않은 며느리감이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뭘 바라겠어요? 그래서 아예 관심을 끊어버린 건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오히려 며느리 꼴 보기 싫다고 잔소리 해대가면서 온갖 상처되는 말들을 퍼부으는 것보다 저는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쩔 때는 무관심이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무관심이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아예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니 신경조차 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데 제 딸이 당연히 상처를 받겠죠. 사돈은 이런 관계 유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무관심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이 감정 소모하고 싶지도 않고 괜히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 올라가느니 아무것도 안 시키고 말도 안 걸고 제 아들만 챙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굳이 마음에도 없는 정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사돈께서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만나왔던 사람들이 전부 마음에 들었던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돈께서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도 제 딸은 며느리로 인정해 줄 일은 조금 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같은 연배이시다 보니 눈치가 빠르시네요. 아시잖아요. 애초부터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제 아들이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한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런 거지 며느리로 인정한 건 아니죠. 해결 방법을 찾으실 생각이면 미련 버리시는 게 좋겠네요. 저는 한 번 아닌 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아니거든요. 안사돈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사돈을 돌려보낸다면 쳇바퀴 돌아가듯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될 것 같아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제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제 말을 듣고 있던 사돈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네요. 말이 끝나자마자 열을 올리기 시작했고 결국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기본적인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생략하겠다는 건 저로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 받아들이기가 힘드신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뭐하러 사돈댁에 들리나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 덜 받는 일 아닌가요? 제 딸이 괜히 사돈댁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으면 계속 그걸 보게 될 텐데 얼마나 불편하고 싫으시겠어요. 대화조차 섞지 않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돈댁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집안 행사가 있어도 사위를 집으로 불러들이지 않을 테니 사돈께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제 딸과 사위를 집안으로 부르시는 일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양가 집안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굳이 사돈댁에 들어가 잡일을 도울 필요는 없죠. 며느리 때문에 제 아들 얼굴도 못 본다는 거예요? 차라리 며느리만 빼고 제 아들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되죠. 부부는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일심동체예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함께 해야 된다고요. 나로 불러서 만나실 거면 애초부터 결혼은 허락하지 마셨어야죠. 머리채를 뜯어서라도 말리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돈께서 중심이 잡혀있지 않으니까 지금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위를 절대 집으로 불러들이지 않을 테니 사돈께서도 제 딸을 댁으로 부르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둘이 알아서 잘 살게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혼자 그렇게 하세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들어와 내 아들 뺏어간 것도 속 터져 죽겠는데 아들 얼굴도 못 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돈과 얼굴을 붉히게 되자 대화의 질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사돈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면서 제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 버렸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하며 당분간 제가 얘기한 대로 따라주길 부탁했고 사위는 고맙게도 제 말을 들어주었어요. 그날 이후 사위는 사돈댁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각자 부모님의 집에 찾아가지 말라는 거지 제 딸의 신혼집에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미리 사위와 딸에게 연락을 취한 뒤 여러 가지 음식을 싸들고
잠깐 들리게 되었죠.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양손 가득 준비를 해서 현관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꽤 큰 목소리로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초인종을 눌렀고 그 순간 잠깐의 정적이 흐르더니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네요. 집안이 이게 다 뭐야? 왜 물건들이 전부 다 여기저기 난장판으로 되어 있는 거니? 사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보면 몰라요. 애들 교육하고 있잖아요. 내가 잠깐 집에 들르라고 얘기했는데 감히 내 말을 무시해? 그래서 애들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사돈께서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애들은 지금 결혼을 했고 따로 살림을 차린 상황이라고요. 애들 사정도 생각해주고 사돈 댁에 당분간 가지 않겠다는 말이 나왔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생각을 하셔야지. 사돈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는 이 난리를 치세요? 부모로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 딸에게 뭘 하신 거예요? 왜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 거죠? 설마 지금 제 딸 머리채 잡으신 건가요?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았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게 잘못된 건가요? 시애미가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겠다는 말을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입 밖으로 뱉어댔는데 제가 열불 안 나겠어요?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시애미를 아주 개똥으로 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버릇 좀 고쳐주려고 혼 좀 냈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내 딸이나 다름없는데 다 큰 어른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죠. 저도 웬만해선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너무 개념이 없더라고요. 건서방, 이리 가까이 좀 와보게. 나도 웬만해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똑같이 자식 가진 입장이니 사돈도 아픔을 느껴봐야 하지 않겠나? 내 딸만 머리채를 잡히고 눈물을 흘려서야 되겠어? 미안하지만 자네 부모를 원망하게. 저는 안사돈이 보는 앞에서 사위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걸 본 사돈은 경악을 하며 저에게 정신 나간 여자처럼 달려들기 시작했고 사돈은 저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평생 동안 자기 자식 한 번도 손댄 적 없는데 제가 감히 손을 댔다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쳐댔습니다. 저에게 뺨을 허용한 사위는 엄청난 목소리로 사돈에게 가만히 계시라며 화를 냈어요. 사위가 안사돈에게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경직된 상태에서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위의 한마디에 사돈은 주저앉았네요. 부모가 잘못을 모르면 자식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어요? 한쪽 뺨도 마저 때려주세요. 장모님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네요. 하루하루 너무 괴롭습니다. 저희 엄마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저희 엄마가 잘못을 모르면 자식이 대신 벌을 받아야죠.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엄마와의 인연을 끊어내도록 할 거예요. 이 말이 듣고 싶으셔서 이 난리를 치셨겠죠. 장모님께서 오늘 저희 집에 왜 찾아와 주신 줄 아세요? 엄마랑 따로 만나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걸 저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제가 상처받았을까봐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먼 길을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당분간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가지 않겠다는 한마디 했다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느끼지 못하신다면 당연히 아들인 제가 벌을 받아야죠. 엄마의 아들로서 부모님을 바른 길로 인도해 드려야 하는 것도 자식의 역할이니까요. 장모님, 이 모든 일들이 사이인 제가 부족해서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위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사돈은 자기 아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이런 와중에 사돈은 더 큰 분노를 표출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사위가 중간에서 사돈을 막아선 뒤 팔을 잡고 현관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네요. 사위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사돈을 모시고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사위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인 저는 온몸이 떨려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너무 미안한 마음에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제 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에 손을 올려붙인 건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제 딸이 사돈에게 머리채를 잡혔다는 거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저는 어질러진 집안을 정리했고 사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사위가 들어왔는데 확실히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사돈의 집에까지 다녀온 거였고 서로의 감정이 회복이 될 때까지는 한동안 얼굴을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사돈 어른께도 상황 설명을 하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사위의 손을 잡고 경솔한 판단으로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 너무 미안하다며 또다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사위는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는지 배가 고프다며 상황을 돌렸고 그렇게 함께 모여 늦은 저녁을 먹은 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남편도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이후 걱정이 많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저 또한 안사돈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몰라 나를 꼬박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양가 집안은 큰 사건 없이 조용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꽤 늦은 저녁 시간대 사위에게 전화가 왔길래 받는 순간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는데 딸은 머리와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위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상황 설명을 듣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그날 사위가 야간 연장 근무를 하고 늦게 끝나는 바람에 밖에서 제 딸과 저녁을 먹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사위가 1층에 도착한 뒤 딸에게 연락을 취했고 서둘러 집 밖을 나서던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수리 중이라는 문구를 보고 어쩔 수 없이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딸을 일부러 밀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사위는 경찰에게 신고를 해놓은 상태라 곧 잡힐 거라고 얘기했지만 계단에는 CCTV가 없어서 누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어요. 문제는 딸은 넘어지는 순간부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돈댁도 병원을 찾아왔고 누워있는 제 딸을 마주한 안사돈이 한마디 거들었네요. 그간 행실이 안 좋았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겠어? 골절된 부분이 붙으려면 앞으로 몇 달간 움직이지도 못한다는데 그럼 그동안 내 아들이 수발을 들어줘야 한다는 건데 나는 또 그 꼴은 못 볼 것 같네. 머리도 다쳤다면서? 이상은 없다지만 앞날은 아무도 모르거든. 혹여나 나중에 문제라도 생겨서 다시 병원을 찾게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지. 이미 몸에 하자가 생긴 불량품인데 고쳐 쓴다고 해서 불량품이 정품으로 바뀌지는 않잖아? 계속 같은 곳에 불량이 날 텐데 그럼 내 아들이 계속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건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이참에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어머님, 의사가 그러는데
머리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최대한 빨리 회복하려고 회사 인사과에 연락해서 몇 달간 병가까지 냈어요. 어찌됐든 병가를 휴직했으면 월급도 못 받는 건데 그럼 내 아들이 손해보는 건 더 많다는 거잖아? 머리에 문제가 없으면 목발을 짚고 다녀서라도 회사는 다니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사부인, 이런 불량품을 제 아들에게 떠넘기실 생각은 아니시죠? 저는 받아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당장 데려가세요. 범인이 누군지도 잡히지 않았는데 괜히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한테까지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잡히지 않는 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살겠어요? 저는 불안해서 제 아들을 며느리 옆에 두지 못할 것 같네요. 처음에 인사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더니 결국 이 사단이 벌어졌구먼. 이래서 여자의 촉은 무시할 수 없는 거라니까. 아들, 엄마가 뭐라고 그랬니? 첫인상에서부터 얼굴빛이 어두운 게 안 좋은 기운을 몰고 다닐 것 같다고 했지? 한바탕 난리가 난 그때의 일을 벌써 잊은 건지 안사돈은 거침없이 막말을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람으로 대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네요. 제 딸을 불량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돈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안사돈을 바라보면서 말이 너무 지나친 것 같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네요. 사돈의 얼굴만 마주하면 화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싫었고 사돈 어른께서 힘들어하는 제 딸을 보고 대신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 뒤 서둘러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조용해진 병실은 침묵만 흘렀고 사위는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제 딸 옆을 지키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무언가 단서를 발견했는지 담당 경찰들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범인을 잡기 위해 주변을 돌아다니며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아파트 내부를 조사하던 경찰들이 누군가 도망치는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쫓아가고 있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희는 도망치는 범인을 보고도 잡지 못했는데 검은 모자와 검은 옷을 입고 있던 한 사람이 앞만 보며 달리다가 옆에서 달려오는 차와 부딪히게 되면서 오랜 시간 끝에 겨우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부딪힌 건 아니라 타박상 정도만 보였던 정체 모를 사람은 얼굴을 확인해 보니 꽤 젊어 보이는 청년이었고 경찰들은 도망친 이유를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겁에 질린 청년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던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분노를 하게 되었네요. 경찰들과 남편을 따라 사돈댁에 도착을 하자마자 제가 먼저 현관문을 두드렸고 잠시 뒤 사돈 어른께서 현관문을 열며 무슨 일이냐는 말에도 무시한 채 거실로 향했어요. 사돈댁은 점심을 먹고 있었는지 떡국상이 차려져 있었고 저를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고 있는 안사돈에게 달려가 떡국상을 사정없이 사돈 쪽으로 던져버렸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이미 저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한 상태였고 남편과 경찰분들이 저와 안사돈을 겨우 떨어뜨려 놓았네요. 갑자기 찾아와서 예의 없게 이게 무슨 짓이야? 마침 경찰에 연락하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 당장 저 사람 좀 잡아가세요. 잡아갈 사람은 당신이지. 어떻게 내 딸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야? 그쪽이 사주했다며?
청년에게 돈을 주고 시켰다면서? 그쪽이 아파트에 직접 들어와서 내 딸에게 해코지하면 발각될 게 뻔하니까 아파트에 사는 청년에게 꽤 많은 돈을 주고 시킨 거라고 전부 다 들었다고. 더군다나 그 청년이 엘리베이터 수리기사라 이용해 먹기 딱 좋았겠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계획을 세운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했잖아. 감히 내 아들에게 손을 올려붙여?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세상 떠났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네. 일 처리만 깔끔하게 됐어도 후회는 없었을 텐데. 그 엘리베이터 기사가 생각보다 좀 맹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왜 건드려? 사람 봐가면서 행동해야지. 내가 이번 일로 끝날 것 같아? 콩밥 먹고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보자고. 나는 이미 붙잡힐 걸 각오하고 계획한 사람이야. 안사돈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사이는 급하게 사돈댁에 도착해선 경찰분들에게 붙잡혀가는 사돈의 모습을 보며 상당한 충격에 빠졌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자기 아들에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꼭 면회를 오라고 아무렇지 않은 듯 오히려 떳떳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예전에 안사돈이 신혼집에 들어가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고 있던 기사와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리 명함을 받은 뒤 따로 약속을 잡아 꽤 많은 돈을 건네주었고 기회가 될 때 범행을 저지르라는 말을 하게 되었던 거죠. 확실하게 상황이 마무리되면 추가적인 금액을 더 주겠다는 말에 엘리베이터 기사는 절대 넘어가선 안 될 게임에 넘어가게 된 거였네요. 두 사람 모두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 제 딸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사돈이 아직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네요.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된 사돈 어른은 사위와 제 딸의 안전을 위해 관계를 정리했지만 5년의 징역을 받은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게 더 큰 문제이네요. 그 전에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랄 뿐이네요.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나중에 전부 다 되돌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시고 가족 간의 관계에 끊임없는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5살에 딸 하나 둔 여자입니다. 현재 저는 한인타운에서 살고 있고 해외 거주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을 붙이고 산 지 벌써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지금은 그래도 숨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워진 편이지만 과거의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동안의 고생 때문인지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입니다. 이곳에서 물불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 전부 했으니까요. 다행히도 이웃 주민들이 좋으셔서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현재 외국에 살면서 한국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자주 듣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겪은 일들도 생각이 났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나눠보고 싶어 많은 고민 끝에 신청했습니다. 저희 동네 분들은 전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남편과 저는 특별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과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먼저 해외에서 정착해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곳의 국적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곳 한인타운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항공사분들이 저희 분식집을 자주 애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당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외국에서 오랜 세월 살다 보니 불편한 단점이 훨씬 더 많다며 저는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삶이 싫었어요. 부모님과 떨어져서 저 혼자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많이 외로웠고 부모님 얼굴 보러 갈 시간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느니 부모님 곁에서 살길 원했습니다. 저 일 그만뒀어요. 이제 이렇게 떨어져 사는 거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1년에 저희 얼굴 볼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여기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시잖아요. 여기 정리하고 한국 가면 돈은 어떻게 벌고? 여기는 그래도 관광단지이니까 장사가 잘 되는 편이지. 한국 가봐라. 절대 이렇게 돈 벌 수 없어. 그건 너도 잘 알고 있잖니.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혼자라서 외로운 건 있어도 모든 생활을 봤을 때 한국이 훨씬 좋은 곳이란다. 그건 너도 잘 알잖아. 엄마랑 아빠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무작정 일 그만뒀다고 찾아오면 잘했다고 할 줄 알았니? 너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구나. 한 번이라도 엄마와 아빠가 여기에서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일을 그만두지 않았을 거다. 서로가 힘든 만큼 의논하고 결정해야지.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건 좋은 게 아니야. 결국 부모님과 의견 충돌로 인해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말았어요. 당연히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잘 되길 바라시는 마음에 그러시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최대한 많은 노력을 했었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버텨왔어요. 하지만 가족이 없이 지낸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반대로 부모님은 한국에서 자리 잡고 사는 게 모든 부면에서 이익이 되는 점들이 많다고 다시 돌아가길 원하셨어요. 그 와중에 손님은 계속해서 들어오셨고 그중 항공 직원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일 잘 나가는 음식은 라면과 김밥 그리고 떡볶이였습니다. 장기간 비행을 타고 해외로 떠돌다 저희 지역에 도착을 하면 꼭 들리는 코스가 되었어요. 그런데 항공사 직원분들 사이에 눈에 들어온 한 남자가 있었고 그 사람이 제 남편이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네요. 부모님과 한참 동안 지내면서 몇 번의 만남이 있었고 얼굴이 익숙해지면서 대화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과 친해서 그런지 저도 자연스럽게 소개가 이어졌어요. 워낙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저와는 전혀 엮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저에게 농담도 건네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점점 가까워졌고 부모님 몰래 좋은 감정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 말이 나오면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걸 솔직하게 얘기해드렸고 부모님께선 엄청나게 놀라셨는지 믿지 않으셨어요. 그때의 남편이 진심으로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며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재차 얘기하자 그제서야 실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에 먼저 인사를 드렸고 그때의 남편과 시간을 맞춰 한국으로 돌아가 남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갑자기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말을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평생을 혼자 살겠다고 그래서 엄마 마음을 어찌나 속썩이던지 그동안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는데 이렇게 며느리감을 데려오니
꿈만 꾸는 것 같구나. 부모님은 해외에서 지내고 계신다며? 한인타운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얘기 들었다. 해외에서 돈 벌기 쉽지 않을 텐데 고생 많으시네. 그럼 따로 하는 일은 없고 부모님 밑에서 일손 도와드리는 거니? 분식집 물려받아 계속 일할 생각인 거야? 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한국에서 지냈었는데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더라고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았어요. 부모님 운영하시는 식당도 성수기 때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일손이 모자랄 정도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부모님과 정착해서 살기로 결정한 상태예요. 시모는 궁금한 점들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계시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집을 한국에 마련해서 살길 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약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어요. 일단 저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탐탁지 않아 보이셨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그 점이 싫으셨던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한국에 왔지만 저는 한국이 고향 같다고 느끼는 것보다 오히려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 결혼을 해서도 해외에서 남편과 함께 지내고 싶었어요. 이 문제는 남편도 동의해서 진행하기로 결정한 건데 탐탁지 않아 하셨던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결혼을 결국 반대하셨습니다. 순조로울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모든 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 표를 끊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의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불만이 많았는지 오랜 시간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남편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서로 자주 연락하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신 건지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고 정말 오래간만에 식당 문을 닫고 상견례를 하기 위해 부모님과 한국에 도착했어요. 부모님은 옛날의 추억이 떠올랐는지 입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상견례를 하기 위해 식당에 도착해 앉아서 기다리는데 밝은 얼굴로 저를 보며 다가온 남편의 모습을 보며 기분 좋은 시작으로 상견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분위기 좋게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었고 저희는 그토록 원하던 결혼식까지 무사히 끝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항공기장으로 일을 하는 동안 많은 스케줄로 인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고 무사히 집에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한국에는 언제 올 거니? 너희 결혼하고 나서 얼굴 한번 내밀고 1년이 다 지나도록 오지 않고 있잖아. 곧 명절도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아들이랑 얘기해봤니? 내가 아들한테 전화해서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면 시간 내서 한번 온다고 하더니 여태까지 연락 한 통 없구나. 이런 건 네가 옆에서 잘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 이번 명절날 꼭 오길 바란다. 그때 날짜가 맞아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비행시간이 비어야 시간을 낼 수 있잖아요. 그 전에라도 한번 들리도록 할게요. 내가 이래서 처음부터 반대한 거야. 한국에 신혼집 마련했으면 이런 일도 없는 거잖아. 남들은 며느리가 명절날 와서 전두 부치고 집안일도 전부 도와준다고 하더구만. 나는 며느리한테 대접 하나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늙다가 세상 떠날 것 같네. 시어머니의 불만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저희 의견에 동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와 의견 충돌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모든 일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자
표정이 굳어졌고 명절날은 한국 운행이 계속해서 있을 거라며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가야 할 것 같다고 시어머니한테 따로 전화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시어머니는 전화만 하면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하셨습니다. 결혼을 했으니 이런 일들 또한 제가 감수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줬고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분위기가 심각해질 때쯤 저에게 임신 소식이 찾아왔고 뜻밖의 소식에 시어머니는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진 것 같았어요. 임신을 했으니 조만간 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들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희 부모님은 임신 소식에 기뻐했고 오래간만에 저희 모두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겸사겸사 떠난 거라 저희 부모님은 여행 계획을 잡으셨고 며칠 되지 않는 시간에 저는 시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오면 항상 바빴어요. 워낙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 오면 시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그동안 못했던 볼일을 보느라 바삐 움직였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시댁에서 집안일도 하고 시어머니가 시킨 음식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저녁 시간이 돼서야 들어온 시모와 남편을 위해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뭔가 심각한 얼굴 표정을 받고 둘이서 거실에 앉아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주방에 있던 저는 무슨 대화를 하냐고 옆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녁밥 준비는 다 끝났냐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남편은 별일 아니라며 씻고 온다고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왠지 따돌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위기 속에 기분이 상하려 했지만 그냥 참고 넘겼어요. 별일 아닌 것 같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과 저희는 다시 해외로 돌아갔어요. 오래간만에 집에 오는 거라 너무 기분이 좋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댁에서의 삶은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러다 깜빡 잊고 놓친 게 있었어요. 당신도 깜빡했지? 이번에 올라가면 꼭 했어야 했는데 언제 또 한국에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한국에 갈 일이 있으면 그때 작성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 우리 결혼했으면 된 거 아니야? 급하지. 우리 아이도 태어나려면 당신과 내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야 하는데 혼인신고는 필수로 해야 하는 거라고. 언제 또 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다음 달에는 시간이 되나?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처리했어야 했는데 워낙 정신 없어서 정말 잊고 있었네. 어머님이 나한테 서운한 감정을 너무 보이시니까 나도 그쪽에 계속 신경을 쓰면서 일이 이렇게 됐잖아. 다음 달에 한국에 갈 일 있는데 그때 같이 올라가자. 그때는 꼭 신경 써서 혼인신고하고 오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아이한테 좋지 않아. 조개에는 최대한 안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어. 오래간만에 장모님이 해주신 라면이랑 김밥이 먹고 싶네. 저희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빨리 해야 했었는데 워낙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있는 남편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결국 몇 번을 미루다 1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혼인신고하려고 한국에 갔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건 하지 않고 시댁에서 일만 하다가 돌아와서 엄청 짜증이 났었네요. 이런 문제로 인해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을 때 기분 좋게 받을 수 없었고 남편과 혼인신고 문제로 전화 통화를 했었는지 저에게 한 소리 하시면서 결국 저도 터지고 말았어요. 혼인신고 1년 못했다고 기분 나쁘니? 내 잘못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시애미한테 화를 내는 거야? 내가 해야 될 일도 하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 나한테 한마디라도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너 탓을 내야지.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어머님이 남편 데리고 매일 늦게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 시간이 있었겠어요? 무슨 일을 그리 바쁘게 하셨길래 저와 남편이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게 시간을 다 뺏으신 거예요?
한국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시모는 어이가 없다면서 자기 아들이랑 시간 보내는 것도 제 눈치를 봐야 하는 거냐며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이 문제로 시어머니와 한바탕 크게 싸우게 되었고 한국에 있었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며 외국물 먹어서 개념이 없다는 둥 온갖 안 좋은 말을 퍼붓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시어머니와 싸우다가 전화를 끊었고 남편에게 말이 들어갔는지 제가 좀 참지 그랬냐며 저를 되려 꾸짖었습니다. 이때가 제일 큰 고비였던 것 같아요. 결국 남편이 시간을 내서 혼인신고하러 갔다 오겠다며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과도 연락이 잘 되는 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단점으로 오게 되면서 한숨만 나왔어요. 그래도 결혼한 지 1년이나 되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혼인신고를 하려고 떠난 날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운행하던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급하게 공항으로 달려가 남편의 소식을 물어봤어요.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인에게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제가 아내라고 설명을 했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을 붙잡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충격을 받으셨는지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의 소식을 접하려고 해도 수사 중인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전혀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추락 소식에 저희 부모님도 충격을 받으셨고 별일이 없길 바라며 최대한 빨리 남편의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연락이 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수십 번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르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 명단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모든 게 제 탓 같았습니다.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운영하고 있던 항공은 외국 계열 항공이라 한국선이 아니라서 의사소통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절차도 상당히 까다로웠고 남편의 물건조차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왜 전화를 받지 않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으로 인해 받지 않는 건지 답답하기만 한 시점에 남편의 물건이 저에게 들어왔고 다 타버린 물건 몇 개만 있었어요.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전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과 따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추락한 비행기 근처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결국 남편이 남기고 떠난 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전부였고 추락한 비행기 앞에서 남편 떠나보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법적으로 남편과 저는 아무런 관계도 아닌 상태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고 제 전화를 받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모든 일이 제 탓인 것 같아서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았는지 전화를 하면 계속 끊으셨어요.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는데 옆 건물에 살던 주민이 이사를 떠난 지 며칠이나 되었다며 초인종 그만 누르라며 화를 내셨고 시어머니의 소식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댁 집안과의 인연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던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건물이었어요. 리모델링해서 신혼집으로 꾸며서 살았었죠. 함께 있던 추억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 흔적들은 전부 꿈인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꿈이 아닌 현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었고 며칠 동안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충격에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느새 20대가 되었고
그 사이 저희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떠나시면서 아버지도 그동안 함께한 세월 때문인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술에 의지한 채 매일을 지내시다가 결국 사고로 떠나셨어요. 그렇게 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고 부모님이 남기고 떠나신 식당을 힘들게 운영하며 버텨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변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저희 딸은 한국에서 사업 운영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살기에는 외국보다 한국이 좋다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저 또한 제 딸에게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운영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가끔 한국에 가보면 직원분들도 몇 명이나 있었고 꽤 크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식당을 운영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일찍 사회 경험을 하면서 요식업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젊은 나이지만 남들보다 일찍 뛰어들면서 자리를 잡은 상태라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정도로 자신의 인생 계획을 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 올 시간이 아닌데 딸에게 전화가 왔고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엄마, 나는 젊을 때 일찍 자리 잡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괜찮은 사람 소개해주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뭐라고? 남자를 소개해준다고? 너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 충분히 네가 하고 싶은 일들 하면서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얼마 만나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저랑 같은 계열에 일하는 사람인데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아요. 대화도 잘 통하고 앞으로 같이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가볍게 얼굴이나 한번 볼래요? 딸의 결정에 놀랍기도 했지만 그동안 자신의 일에만 열중하던 딸이 남자를 소개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신중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인생 경험이 많지 않았지만 저희 딸도 성인이고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충분한 대화로 풀어나가기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데리고 제가 있는 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어요. 첫인상을 보자마자 좋은 느낌을 받았었고 침착한 느낌과 예의 바른 성품이 제 딸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서로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물어보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만남을 가질 거냐고 계획을 듣고 싶어 하자 제 딸과 앞으로 많은 꿈을 펼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벌써 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은 벌써 한국에서 이 남자와 함께 자리를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둘 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확고해 보였고 둘의 결정을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겠다는 거 허락을 해줬고 속전속결 상견례 날짜까지 잡게 되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밟아본 한국 땅을 느끼며 상견례 장소에서 딸과 만나기로 했어요. 가는 동안 남편과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가 생각이 났고 그때의 기억들이 제 머릿속에 그림처럼 펼쳐지며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딸과 만나 예비 사돈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비 사이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예비 사돈과 안사돈의 얼굴을 보며 반갑게 인사하는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3년 전 비행기 추락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제 앞에 나타나 있었고 저를 본 남편 또한 순간 당황했는지 난처한 얼굴로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딸과 예비 사이는 저희가 어정쩡하게 서 있자 자리에 앉혀주었고 저는 남편의 얼굴에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빤히 쳐다보고 있어서 모두들 놀랐는지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버님 얼굴에 뭐가 묻었어?
부담스럽게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야? 실례잖아. 우리 남편이 워낙 잘생겨서 놀랐나 보다. 얼굴에 시선을 떼지 못하고 계시네. 저기요, 사돈. 얼굴 닳겠어요.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당신은 23년 전 비행기 추락으로 세상을 떠난 거 아니었어? 지금 이게 무슨 일인 거야? 비행기 사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뇨. 너희 엄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니?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사람 난처하게. 무슨 일 있는 거야? 혹시 두 분 서로 알고 계시는 사이예요? 아주 잘 알지. 너무 잘 알아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된 건지 빨리 설명하라고요. 당신이 지금 그쪽 아들이랑 결혼시키려고 했던 며느리가 우리 사이에 생긴 자식인 건 알고 있어요? 우리 딸이라고요. 당신이 비행기 사고가 나서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었던 우리 딸이라고. 어떻게 된 건지 빨리 말해요.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며 상견례는 없었던 걸로 하자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제가 팔목을 잡았고 그 모습을 지켜본 안사돈이 제 얼굴에 손이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엄청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딸은 안사돈이 제 얼굴에 손이 올라가는 걸 보고 앞뒤 안 보고 손부터 올라가는 게 맞는 거냐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양가 집안 상견례도 하기 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서로의 안 좋은 감정은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엄청난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모든 건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의 계획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했을 당시 남편은 운행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은 벌써 저랑 만나기 5년 전부터 가정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지금의 안사돈과의 자식이 한 명 있었고 그 외 저와도 만남을 가진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걸릴까봐 혼인신고도 계속 미룬 거였고 그날 남편이 운행해야 되는 비행기를 다른 항공기장이 대신 운행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비행기가 추락하게 된 거였고 비행기 안에 있던 남편의 소지품을 보고 세상을 떠났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보안상 많은 걸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을 설득시켜 더 이상 발목 잡히지 말고 저를 정리하게 만들기 위해 잠수를 타게 만들었고 개명까지 하면서 나중에 다른 항공사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급하게 이사를 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동거녀에서 끝이 나버린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뱃속에 있던 딸이 태어나고 여태껏 힘들게 살아오게 된 거였죠.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믿을 수 없는 일들로 인해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안사돈은 여태껏 자기를 숨기고 또 다른 자식이 있었냐며 소리치기 시작했고 남편은 아니라고 손을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어요. 배다른 2명의 자식들은 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였고 딸은 충격적인 상황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당신은 그냥 짧게 재미본 동거녀일 뿐이잖아. 이거 보여? 나는 이 사람이랑 법적으로 부부인 걸 증명하는 반지를 끼고 있다고. 당연히 혼인신고는 결혼하자마자 진행했지. 그쪽처럼 멍청하진 않다고.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들, 가자. 저런 더러운 사람이랑 엮이면 골치 아프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사람이요? 더러운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니라 아줌마랑 저 사람이죠.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돼. 어차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 이건 하늘이 절대 용서해주지 말라고 얘기한 것 같네요. 엄마, 가자.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 사람들한테 꼭 복수할 거라고. 제 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는지 저를 붙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엄청난 충격에 딸의 눈에 눈물이 흘렀고 처음 본 아빠의 모습에 많이 괴로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딸의 집에 들어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데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과거의 일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 남편의 배신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딸은 차라리 잘 됐다며 저런 사람과 결혼해서 살았다면 더 안 좋은 일을 당했을지 모른다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까지 잠 한숨 못 자고 창문만 쳐다보며 23년의 세월 동안 남편을 그리워했던 제 삶이 너무 한심했어요. 차라리 모르고 살면 좋았을 걸 왜 이런 식으로 밝혀지게 된 건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은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보였지만 저처럼 많이 힘든 걸 알고 있었어요. 저를 보며 밝게 웃으면서 출근을 했고 저녁에 외식이나 하자고 얘기하곤 나갔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딸의 방에서 밀려있는 집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책상 옆에 하나의 액자가 엎어져 있는 걸 확인했고 뒤집어 보니 남편과 제가 젊었을 때 단둘이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딸은 아빠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여태껏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엎어버리고 상처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23년의 세월 아무것도 보상받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고 딸의 전화에 함께 저녁을 먹으러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그 자리에 충격적이게도 남편과 안사돈이 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장면에 얼떨떨해하고 있는데 딸의 한마디에 두 사람은 저에게 달려와 용서해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예비 사이였던 그놈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이 가지고 있던 서류를 저에게 보여줬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은 예비 사이가 그동안 빼돌린 딸의 회사에 공금을 횡령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딸은 예비 사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랑했었던 만큼 용서해주며 넘어갔었는데 이번 일이 터지면서 딸이 공금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였고 막대한 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형사처분을 기다리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커지면 안사돈의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였어요. 같은 요식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비리가 밝혀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절대 용서하지 않았고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끝내 모든 상황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결국 안사돈이 운영하던 요식업 또한 딸과 계약했던 모든 것들이 해악이 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자기 아들의 죄가 드러나면서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진 이미지로 결국 크게 운영하던 회사는 회복 불능 상태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딸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남편은 결국 너무 큰 충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뇌출혈로 쓰러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을 다시 되돌려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숨기면서 두 발 뻗고 잘 살았으니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하늘은 이 사람들을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 제 딸이 모든 걸 갚아주었고 더 이상 한국에 있고 싶지 않다며 모든 걸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하고 현재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딸도 이런 상황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게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은 여린 딸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딸과 매일을 함께해서 행복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웃음 잃지 마시고 언제나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